자, 지난 시간에 일단 각 유기호흡에 관한 개요만 이렇게 본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해당 과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당이 부분적으로 파셜 옥시데이션, 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딱 정확한 얘기고, 어디서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특별하게 산소는 여기서 절대 필요할 거, 그러니까 무산소, 숨 막혀도 해당 과정을 통해 갖고 ATP는 합성을 하긴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숨이 막히는 그런 사안이 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죽는 이유는, 우리가 숨 막히면 죽는 이유는 해당 과정만 가지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ATP, 애갱예하는 두 개의, 포도당 한 무자당 두 개의 ATP 합성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아주 큰 골칫덩어리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얘네들은 그 정도 양의 ATP 가지고서는 뭐 누구 장난해? 그래가지고 그냥 열받아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쪽이 ATP 공급을 못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만 없으면 사실 숨 막혀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딜레마긴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6개짜리 무슨 뭐 바둑돌처럼 생긴 탄소 6개를 얘기한 거예요. 포도당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짠짠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투자를 좀 하고 ATP를 합성을 해내는 게 아니라 ATP를, 이 소중한 ATP를 사용을 해가면서 처음엔 투자를 해서 나중에 벌어들였을 때 2배로, 수익률이 2배로 돼서 나중에 최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종 이유는 두 개의 ATP와 그 다음에 NADH라고 하는 그 가계수표, 그걸 조금 얻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ATP를 합성을 해내는 해당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ATP는 ATP를 같은 ATP를 만들어도 급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효소가 ADP를 끌고 와서 또 다른 이제 희생양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인산기를 띄어다가 ATP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 효소가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1:1 면담을 통해 가지고서 둘을 매치메이킹 시켜줘서 이것을 우리는 기질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효소가 ATP를 붙여야 되는 것과 ATP를 떼어내야 되는 건 두 물질을 둘 다 기질로 인식을 해서 끌어들여 갖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또는 전근대적인 그런 생화학적인 그런 방식을 통한 ATP 합성이라고 그것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이지 근데 뭐 사실. 그래서 어쨌든 ATP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ATP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드는 ATP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가 ATP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유기호흡에서. 3단계가 있는데, 이 해당 과정과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장 안에서, 메이트릭스로 하는 내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 회로를 통해 가지고도 ATP가 조금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인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데에서 ATP가 거기서 우수수 와르르 대박이 쏟아지는데, 그 세 번째 단계의 그 전자 전달계에서 나오는 ATP는 조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ATP를 합성해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낸 ATP는 옛날부터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의 몇십억 년 전에 이제 선조들 얘기입니다. 그 몇십억 년 전부터 알아왔던 ATP를 합성하는 그 방식대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질 수준의 ATP 합성이라고 구분을 한다는 건데, 뭐 우리가 그 기전을 궁금하다면,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그 기전이 궁금하다면 물론 이제 차별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으나, 그냥 이렇게 종합적인 겉핥기 수준의 이 해당 과정을 또는 전체적인 유기호흡을 이해를 하는 데 과정에서 굳이 그런 구분이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캠벨의 생명과학에서 항상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질에서 여기서 인산기를 띄워가지고서 이 ATP, 그러니까 이 활성화 부위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끌어들여가지고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에다 갖다 얹는 그런 방식으로 인산기를 전환시켜서 ATP를 합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 이제 어느 단계에 와서는 그동안 내가 투자하는 ATP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효소들이 이거 이제 대사 경로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서로 다른 효소들이 대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수행을 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짜리 바둑돌이 3개짜리 바둑돌이 된 6탄당이 3탄당인 피루부산이 돼버려 가지고 얘를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보낼 준비가 돼서 그동안 뭐 했니? 얼마를 지금 번 거야? 하니까 2개의 ATP를 벌었고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 ATP를 투자했는데 번 거는 나중에 4개의 ATP니까 결국 대차대차 보니까 2개의 이득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는 없어? 하니까 NADH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와중에 좀 벌었어요.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NADH를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얘가 뭐 하는 일이야? NADH를 왜 이렇게 해당 과정에서 네가 합성을 해낸 NADH라고 하는 물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왜 이렇게 기뻐해? 걔가 뭔데? 전자전달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할 때 수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소가 전자를 같이 끌어가지고서 이 수소를 수건 돌리기 하듯이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을 해가면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이 수소와 전자를 건네줘서 받은 사람은 환원이 되는 거고 그 수소를 뺏긴 이 당사자는 산화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중간에 매개자 거간꾼 노릇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을 전자전달체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NAD 또는 이제 광합성에서 나오는 NADP 이 둘의 차이는 요 P가 철자 요 P 하나 차이인데 요 P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인산을 뜻합니다. 인산기. 그러니까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둘 다 화학적으로 똑같은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자를 수소와 함께 옮기는 그런 물질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이제 뉴클리오타이드, 아데닌, 인산기가 있고 그런데 여기 아데닌이 있고 인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데닌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니코틴 에마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수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할 수가 있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를 요 친구가 이제 매개를 해준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거는 플라딘이라고 하는 FAD라고 하는 것도 이 유기호흡에서 NADH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전자를 수송을 이렇게 합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요즘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여기에서 이제 수소와 전자를 같이 받아들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디테일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또는 심심할 때 쳐다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 두 물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이제 옮겨주는구나. 결국 얘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3단계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에 가서 완전히 개 털리게 되는 거지.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와서 가진 거 다 내놔 해서 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짓을 또 해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죠. 빼앗기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얻고 해서 자 해당 과정 그래서 끝이에요.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골자만 이렇게 정리하자고 하면 그냥 뭐 그렇게 간단한 방식이고 굳이 아무리 복잡하게 들어가 봤자 결국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당 과정 자체를 연구를 직접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잡하게 해봤자 뭔가 안 것 같다 다 외운 것 같아 한 달 지나봐라 또 까먹지.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기호흡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피루부산, 3탄당짜리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공간을 우리는 기질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여기서, 결국 포도당을 해당 과정에서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항상 비유를 하듯이 긴 파리바게트를 두 개로 딱 자른 것밖에 별거 한 거 없어.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를, 반으로 쪼개진 파리바게트를 완전히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유기호흡의 두 번째 단계인 그 회로, 구연산 회로라든가, 이름이 한 두세 개가 되잖아요. 버전이 똑같은 얘기인데. 구연산 회로, 계속, 요새는 왜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그 회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안에서 그 피루부산을 받아가지고서, 회로라는 사이클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반응을 한 그 골자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포도당, 처음에 출발점이 포도당이었잖아요. 해당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탄소의 입장에서 탄소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산화가 될 수가 있을까? 탄소가. 산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포화 상태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탄소가. 그러니까 포도당에 붙어있던 이 탄소 원소들이 이제 산소를 자기가 이제 그만해라 할 정도로 완전히 풀로. 그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탄소 하나당 두 개의 산소를 이렇게 가지고 양손에 지금 산소를 결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로 해서 배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이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변해서 그 산소가 탄소와 우리 몸에 있는 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된 다음에 다시 배출이 된다라고 얼핏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산소는 우리가 배출하는 이 이산화탄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이산화탄소는 사실은 원래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론적으로 이산화탄소 해당 과정과 두 번째 단계인 이 회로, 구연산 회로를 통해 가지고서 발생이 되어 배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산소는 세 번째 단계에서나 비로소 필요한,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자면. 그러나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대사 공정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지. 그랬다간 생존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곧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다 집어넣을 때 두 번째 이 구연산 회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피루부산을 한 번 더 쪼갠 다음에 쪼개고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이라는 것으로,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큰 물질이에요. 얘는 붙었다가 마치 효소와 비슷하게 붙었다가 일만 벌려주고 자기는 다시 또 떨어져 나가서 계속 이것을 순환을 해주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탄소 하나를 떼어내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탄당된 상태에서 이제 그 구연산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이 회로를 돌려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회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그 회로를 돌리면서 이 전자 전달체들을 많이 생산을 해낸다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요 구연산 회로, 시트루산 회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이 크랩스는 이것을 회로를 밝히는 생화학자의 이름입니다. 크랩스 박사 이름을 따서. 그래서 구연산 또는 시트루산 또는 TCA 회로라고도 하지. 트라이 카복실레게시드. 왜냐하면 여기 돌아가는 이 중간 산물이 삼탄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요것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 시트루산 회로를 돌려갖고 뭐가 좋은데 하면 바로 이런 거를 얘네들을 만들어내니까, 다시 말해서 요 회로를 돌아가는 동안에 탄소 자체로 보면, 포도당에 있던 그 탄소 자체로 보면 완전히 산화돼 버리니까, 원래 목적은 뭐였어? 이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오면 이미 사실은 상황이 종료가 돼야만 되는 거지. 이미 다 끝났잖아. 포도당에 있는 탄소들 전부 산화시켰잖아, 완전히. 근데 왜 세 번째가 왜 필요한 거냐? 그 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빼낸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 형태로 저장을 해놓은 거지, 여기다가. 전자의 형태로. 전자 저장해놓고 얘를 이제 가서 캐시로 바꿔야지. 이게 바로 세 번째 전자 전달기 과정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랄까, 또는 그것이 이제 전자 전달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ATP도 조금 얻긴 하지만 그 ATP 정도야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고,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이 시트릭, TCA 사이클 또는 구연산 회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걸 고등학교 때, 이게 지금도 지금 도저히, 고등학교 때도 선택으로 생물을 들었는데, 문과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시간에 세상에 이거를 무조건 외우라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걸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이 의미도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발음도 알파, 케토, 글루타, 탐산,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아. 알파, 궤도? 그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알파, 궤도, 글루탐산?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인지 다 알 수가. 무조건 외우래. 외웠지, 물론 무조건 외웠으나.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탄소를 이런 회로 형식으로 돌아가는 중간 산물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이걸 살짝 얘를 잘 달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얘가 산화되면 얘가 환원이 될 거 아니야, NADH. 또 여기서도 얘를 또 산화시키면 얘가 환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들어온 요 탄소만, 처음에 들어온 탄소만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팽당하고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해버리고, 이 자체의 중간 산물들은 자기는 손끝 하나 안 다치고 그냥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얻잖아. NADH도 얻고 FADH라는 것도 이런 전자전달체를 얻고, 그게 목적이지. 얘네들은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단계로 쫙 보내면 거기서 이제 ATP로 전부 교환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이 발생되는 전자 전달계 과정. 그래서 포도당은 이미 완전히 산화가 됐어. 죽은 목숨이야.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산화가 돼? 그 포도당의 산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 에너지가 옮겨진 요 NADH, FADH2. 얘네들을 이제 여기서 산화를 시키는 거지. 전자를 빼기는 거지, 여기서.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전부 뺏어가는 거지. 자, 요것이 이제 중심어가 되는 거죠. 전자 전달기 과정이 무엇이냐. 마치 해당 과정이 무엇이냐 중심어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도당의 부분적인 산화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 하는 것처럼, 전자 전달기 과정은 도대체 뭐라는 건데? 두 번째 단계인 그 구연산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와 FADH가 산화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ATP 합성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하산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이해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화는, 요 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산화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산화가 여기서 뭐가 인산화가 되는 거야? ADP가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서 ATP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인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인산화가 그 이전에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에서 잠시 소개를 했던 그 소위 말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좀 결이 다른, 이것을 굳이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은, 얘가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라고. 산화적인 인산화 과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대. 산화적. 왜냐하면 얘네들이 산화를 되는 과정에서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가 되는 그런 특별한
특별한 메커니즘, 기전에 의해서 ADP가 거기에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산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건, 왜냐하면 효소가 직접 개입해서 얘를 하는 게 아니야. 전부 한꺼번에 통째로 얘네들을 어디다 어떤 대량 생산 방식의 어떤 이상한 다른 기계를 돌려가지고서 와르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ADP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뭐 쉽게 어렵다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화적 인산화란 무엇이냐 하면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 메커니즘, 기전을 설명하는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산화적 인산화가 뭐라고?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ATP가 합성되는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았던 ATP가 만들어지는 방법, which is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묻는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라고 다들 케미 아스마틱 카플링이라는 요 용어를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요거를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65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성이 스미스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이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요 산화적 인산화가 화학적 삼투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얼핏 요 두 개의 말만 가지고 하면은 감히 뭐야?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 그림은 지겹도록 봤던 그 그림이에요. 수소이온이 막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수소이온이 와르르 몰려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ATP가 합성이 되는 그 그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화학적 삼투가 산화적 인산화와 연계가 되는 그 그림을,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됩니다. 좀 이따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심어들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ATP가 도대체 여기서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ATP가 어떻게 합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두 개의 중심어입니다. 그죠? 누가 하는데? 효소들이 하는데, 효소들이 직접 인산기를 붙이는 효소들은 아니나,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소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카르텔, 떼거지들이, 효소 복합체들이 박혀있어. 막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딱 박혀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수행해 준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효소 복합체들을 그냥 번호만 붙여서 1, 2, 3, 4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배열이 1번하고 건너뛰고 1번이 건너뛰고 중간에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부 엄청나게 큰 복합체예요. 덩치가. 복합체라는 얘기는 이 1이라고 붙여진 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소단위체들이 붙어 있는 거지. 여러 개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 2번은 좀 약간 좀 특이한 녀석이긴 하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들이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이 뭐냐? 정체가 뭐냐? 산화환원을 수행을 하는 단백질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오면 무조건 털려야 돼. 너 수소 가진 거 있어? 내놔. 뺏어가. 그럼 얘가 환원이 되지. 그럼 뺏긴 녀석은 산화가 돼버려가지고 잉잉 울면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누구야? NADH. 오케이? 또 FADH는 1번한테는 안 털리고 잠시 모면하고 휴 살았다 하지만 2번한테 털리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 결국 이들은 NADH 또는 FADH로부터 수소와 전자를 같이 탈취를 한 후에, 그렇다고 얘네들이 1번이 탈취해놓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냐? 금방 뺏긴다고. 야, 너 봤다? 내가? 봤다? 내놔. 그래서 뺏기고. 그러니까 이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 4번이 얘네들이 접수한 수소와 전자를 전부 쫙 다 뺏어가게 되는 거지.
릴레이식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것을 잘 하게끔, 전문적으로 하게끔 특화되어 있는 단백질 복합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얘기하자면 산화환원 복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4번 맨 최종적으로 그 모든 수소와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걷어들인 4번 복합체조차도 최종 킹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체 안에서 산소는 뭐라고? 가장 전자에 대해서 욕심이 가장 많은, 그리고 그 욕심을 항상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얘한테 다 뺏기는 거지. 너 전자 봤다, 내놔. 그래서 결국 이 산소가 최종적으로 이 다 걷어들인 전자를 땡큐 하면서 전부 받아가지고서, 산소가 이제 전자를 받았으니까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야. 무엇으로? 물로. 바로 요 과정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산소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인데? 이거 왜 이러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해야만 외막과 내막 사이의 좁은 공간에 수소 이온을 축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펌프예요, 사실은. 양성자 펌프야. 환원이 될 때 수소와 전자를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양성자 펌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그냥 여기다 펌프질을 해서 여기다 전부 쌓아둬버린. 그럼 얘네들 양성자 펌프니까 ATP 필요하겠네? 펌프라고 얘기했잖아, 펌프. 능동수송을 하니까. 희한한 애들이야. 양성자 펌프인데 ATP 필요 없어. 그냥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여갖고 전자만 돌리고 수소 양성자, H+, 양성자는 무슨 쓰레기처럼 여기다가 쌓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 NADH와 FADH로부터 탈취된 이 전자와 수소가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수소이온은 전부 띄어져가지고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쭉 여기에 쌓이게 되겠지. 그럼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될 거 아니야. 농도 기울기가 생성되면 얘네들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딱 하나 길을 열어주겠지. 여기다가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이 빠져나가는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ATP와 ADP로부터, 여기 빠져있지만 ADP로부터 ATP가 합성이 되는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여기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수소 이온의 이 힘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과는 사실 별개. 서로 오리발 내밀기 딱 좋은. 나 얘 몰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둘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발생이 안 되는 거지. 요것을 우리는 케미-오스모틱 커플링이라고 해서 산화적 인산화와 이것이 화학적 이제 삼투, 케미-오스모틱 화학적 상. 이걸 왜 삼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삼투는 보통 우리가 물만 가지고 얘기할 때 삼투라고 얘기하잖아. 수소이온이 지금 이렇게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을 삼투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삼투, 오스모시스라고 하면 요 수소이온들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을 무엇과? 인산화, ADP가 ATP로 이제 만들어진 그 인산화와 같이 연계를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빠져나오는 공간을 우리는 ATP 합성 효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소이온들이 그걸로 빠져나갈 때마다 ATP가 하나씩 딱딱딱딱 합성이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소 복합체예요. 얘네들이 ATP 합성 효소. 이렇게 생겼어, 그림으로. 막에 딱 붙어가지고서 수소이온들이 수소이온들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소이온들이 요 밑에 여기 하나씩 딱딱딱딱 장전이 되게끔 돼 있어요. 리볼버 탄창처럼
수소이온들이 하나씩 딱딱딱딱딱 잔정이 되면 리볼버가 총알이 딱딱 들어갈 때 리볼버가 하나씩 돌아가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평 총알 튀어나왔지 평 튀어나가게끔 돼 있어. 그 튀어나오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ADP가 ATP로부터 합성이 되게끔 되는 그런 묘한 효소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막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농축이 된, 축적된 고농도의 수소이온들은 바로 이런 힘을 얘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수소이온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 인산화가 일어나죠. ATP의 인산화가 일어나죠. ADP의 인산화. 결국 그 얘기는 ATP 합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ATP 합성. 요게 일어난다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계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1, 3, 4, 1, 2, 3, 4, 2번 어디 갔냐? 2번이 왜 안 보이냐? 2번 여기 있다. 얘는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는 2번은 이쪽으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NADH, FAD로부터 빼앗긴 전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산소한테 가는 거고, 전자는. 그 과정에서 전자와 같이 동고동락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왔던 수소는 그때부터 여기서 이별을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전부 이렇게 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농도의 수소들이 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요 ATP가 합성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숫자는 절대 웃기는 얘기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얼마나 32, 무슨 어떤 경우는 30, 어떤 경우는 28 ATP가 합성이 되는 등 하는데, 그거야 외워봤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많이 여기서 한 2개, 1개 정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2개, 1개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던 ATP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10배 이상의 양으로 많은 양의 ATP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얘기죠. 이거 없으면 이 방식이 결국 요것들을 전자 전달계, 다시 말해서 화학적 삼투와 요것을 연계시키는 요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을 접목시키지 않았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으면 ATP 합성을 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등치 큰 다세포 생명체가 불가능했으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유기호흡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대사를 할 때 포도당과 단백질과 지방이 이 각각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 진입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지방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산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결국 맨 마지막 단계 요 세 번째 단계잖아. 나머지 두 단계까지는 산소가 없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감지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서 아예 산소도 없는데 얘네들을 굳이 이 피리부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이걸 돌려봤자 나중에 가보면 산소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낭비만 하는 거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딱 잘라버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과정까지도 산소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면은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는 두 번째, 요 두 번째 과정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은 사실은 요 아세틸 코엔자임 상태로 들어가는 지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은 산소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얼마든지 해당 과정만 하고 중간에 거기서 이제 맞춰도 거기서 끝낼 수 있어. 여기서 최소한 피루부산으로 태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좀 더 다음 단계 또는 대사 과정으로 이걸 전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방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훨씬 더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들도 어떤 근육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많이 있는 근육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조절을 해서 지방을 특화해서 잘 태울 수 있고 또는 지방 태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무조건 이 탄수화물만 태우는데 이제 주 목적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그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발효. 발효는 산소가 없을 때 이제 피루부산을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효라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의 대사가 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선 요게 피루부산의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유입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못 돼. 될 수가 없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 말 못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을 다시, 얘 피루부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 이게 계속해서 좀 더 높은 단계까지 산화를 계속 해야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역주행을 시킵니다. 피루부산을. 다시 환원을 시켜. 왜? 환원을 시키려면 에너지 들잖아, 이거. 응?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동물세포는 주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막 격하게 할 때 막 경련이 쥐가 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산소가 부족해진 그런 상황에서 피루부산이 원래 산소가 많으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두 번째 단계인 구연산 회로,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얘를 다시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젖산 발효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냐? 우리만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았더니 효모 같은 이들도 그런 식으로 산소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피루부산을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알코올로, 얘네들은 좀 낫다. 쓸만한, 그나마 젖산 같은 쓸모없는 그런 물질 말고 우리에게 훨씬 유용한 알코올을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에탄올로 이것을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과정에서 전부 공통점을 보면 무엇이 쓰이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피루부산을 NADH를 사용을 해서 NADH를 산화시켜버리니까 NADH가 산화되니까 얘가 환원이 돼요. 그럼 이 NADH는 산화가 되니까 NAD로 돌아갑니다. 이 아까운 NADH를 얘가 전자 전달기 과정까지 가면 얘가 도대체 ATP 몇 개를 얘가 쏟아낼 수 있는 애인데 얘를 이렇게 여기서 아깝게 그냥 낭비를 해버리는. 효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똑같은 NADH를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산물은 다르지만 어쨌든 얘도 똑같이 NADH를 타겟으로 갖고 산화시킨 건 똑같네 이거. 왜 이럴까?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만이 유일하게, 왜냐하면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에 도저히 못 넘어가잖아. 해당 과정을 가지고 그나마 ATP 겨우 2개, 꼴랑 나오는 2개, 그거라도 빼먹고 연명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인 거죠. 이 모든 종속 영양생물들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종속 영양생물들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해당 과정을 돌릴 때 필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꼭 필요해. NAD가. 보통 같으면 NAD에는 차고 넘쳐. 왜냐하면 여기서 전부 게털린
수소 개 털린 이들이 전부 잉잉 울면서 와가지고서 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써서 이 해당 과정 돌려서 ATP 뽑아내면 되는 건데 이게 차단이 돼버렸으니 이게 나올 데가 없는 거지. NAD가. 이게 나올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자본 잠식 시켜야지. 그나마 그동안에 만들어낸 NADH를 계속 다시 산화시켜가지고서 왜? 얘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잖아. 해당 과정이 안 돌아가면 그나마 그 겨우 2개 ATP를 합성했던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지. 산소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바로 발효가 할 수밖에. 발효를 통해서 이것을 발효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발효를 왜 하느냐? 이것을 만들어서 해당 과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해당 과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생명체를 계속해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해당 과정의 조정, 이건 할까 말까 고민 중 10분 쉬고 고민해 봅시다.